안녕하십니까. 임진혁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활용,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그 확장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해함을 첫 번째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 창출가로 기업가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숙고함을 금일 학습 목표로 삼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리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의 정신, 창업, 경영을 잘하는 것 이런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은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기술이자 역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개념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밥슨 칼리지에서는 앙트레프레너십 이즈 라이프 스킬, 즉 기업가 정신은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라고까지 개념 정의를 했고, EU에서는 지난 2006년 오슬로 아젠다라는 걸 통해 진로 교육의 일환이자 유럽 사회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유럽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단순하게 기업을 잘하는 거, 경영활동을 하는 거 이런 범주를 넘어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 한자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 한자어 기업가에서요 세울 길을 썼는데, 이런 한자를 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 즉 기업가는 사업가로서의 의미가 형성되는데, 그보다는 일으킬 기에 어법자를 써서 어떤 일을 새로 일으키는 사람이 기업가고, 기업가는 선도자, 가치 창출가, 혁신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기업가 정신은 창업, 그리고 신규 사업의 시작과 같은 사업가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기업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굳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나 가치 창출가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 맥락을 통해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학자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셉 슌페터라는 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조셉 슌페터는 현대 자본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많이 기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슌페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호황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슌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호황과 불황은 불가피하게 반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황이 왔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호황으로 이르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 관건은 바로 혁신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혁신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가 혁신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불황을 호황으로 이끌게 하는 힘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슌페터는 강조합니다. 또한 슌페터는 자본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의 목표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실크 스타킹을 한 개 더 신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공들에게 스타킹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의미를 슌페터가 거의 처음으로 제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슌페터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슌페터는 처음으로 혁신에 대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창조적 파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요즘 무엇으로 들으시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음악을 무엇으로 들으셨죠? 그렇죠. MP3로 음악을 들으셨겠죠. MP3가 나오기 이전에는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셨을 거고, 그 이전에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CDP 정도는 알지 몰라도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음악을 들은 경험은 많이 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들으신 분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테이프가 쭉쭉쭉쭉 늘어나 음악이 정상대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져서 재생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음악을 듣곤 했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맞습니다. 테이프를 음박지에 싸서 냉동실에 한두 시간 넣어뒀다가 다시 플레이어에 음악을 재생시키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세트 테이프의 문제가 음악을 반복해서 듣게 될 때 바로 재생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에 많은 테이프 제조업체에서 보다 탄력도, 탄성도를 높인 카세트 테이프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제품은 과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능이 좋아졌다, 개선됐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보다 탄력도가 높아진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서는 우리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는 이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을 했나요? 바로 카세트 테이프 다음 세대인 CD 플레이어가 나왔을 때, 우와! 여러 번 들어도 늘어짐이 없고 한 장의 CD 안에 테이프보다 훨씬 많은 곡을 담을 수 있고,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CD 플레이어를 혁신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CDP가 나오자 카세트 테이프 시장이 모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제품은 기존 시장인 카세트 테이프 시장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새로운 시장인 CD 플레이어 시장이 형성된 것, 즉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 만들어진 시장이 혁신 제품이자 혁신 시장이라는 겁니다.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MP3가 나오자 더 컴팩트한 그 기기 안에 더 많은 음악을 담을 수 있자 사람들은 CD 플레이어를 버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이 파괴된 거죠. 그리고 MP3 시장은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자 MP3 시장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됐겠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있습니다. 힘센 말을 투입하거나 말의 몸체를 좋게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마차를 대신할 만한 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이죠. 또 철도가 운하를 대체하거나 석유가 고래 기름을 대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혁신은 바로 성능의 개선, 더 나아짐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미국 뉴욕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죠. 드러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적 개념의 앙트레프레너, 기업가의 역할과 정의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즉 드러커는 앙트레프레너는 always search for change, 변화를 찾고 response it, 그것에 반응하며 exploit as an opportunity, 기회를 표출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변화에 반응해서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기업가고 그런 활동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슌페터와 드러커 모두
기업가를 경제적 이익을 집중하는 사업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을 잘한다고 모두 기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사업 분야에서도 기업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분야에서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터 드러커 그리고 조셉 슌페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한다면 보다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나요?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을까? 또 가난한 나라는 왜 계속해서 가난한가? 심지어 중남미처럼 엄청난 자원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왜 그런 나라들은 가난할까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경제학자 졸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은 주원료가 되는 밀가루와 설탕이 아니라 효모다. 그 효모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인 즉슨 아무리 자원, 설탕, 밀가루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제적 부흥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 재료를 빵처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내에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론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앙트레프레너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 초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발했습니다. 큰 경제적 위기 사건이었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굉장한 호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되고 8만 개가 넘는 기업이 도산하는 사건,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하는 1,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칼 막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불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다. 이러한 모순으로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것이죠. 마치 대공황이 발발하자 우리 칼 막스가 예견한 대로 자본주의는 붕괴할 거다. 그의 말이 맞다라는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몇 년 지나지 않아 1933년부터 미국 경제는 부활하기 시작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조셉 슌페터는 자본주의에서 불황과 위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호황만 있을 수는 없고 반복적으로 불황과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불황이 왔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혁신이고 이 혁신을 이루는 주체가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는 궁극적으로 혁신을 통해 그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호황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업가는 혁신의 주체이며 혁신을 통해 사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진일보하게 됩니다. 즉 기업가는 사회를 진화시키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에디슨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전기를 발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이라는 전기회사를 설립하여 밤에도 오픈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야간 근로자를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부만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도 가져와 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과연 최초의 기업가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역사 속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때 최초의 기업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수렵과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즉 야생에 씨를 뿌리고 야생동물을 사육하면서 인류 문명을
통치일제 바꾼 혁신 및 기업가적 활동을 이 당시에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농사하는 기법, 농사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최초의 기업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농업사회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뭔가요? 예를 들어 한 명의 농부가 1년에 2가마니의 쌀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2명의 농부를 통해 4가마니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3가마니, 3명의 농부를 통해 6가마니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3.5가마니, 이런 식으로 수확량이 투입량에 비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증가량의 폭이 감소된다. 이것이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농업사회에서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해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 기업가 정신, 우리 처치의 기업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중세 시대의 유럽 사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1453년 유럽인들의 비잔틴 제국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이스탄불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위치상 지형적으로 동양과 서양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중심지가 함락되자 유럽의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일부에서 아시아와 직거래를 제한하며 유럽인들은 아시아 대항해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시아 대항해의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회과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던 유명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보시는 지도처럼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처음 발견했고 아시아 인도로 가는 그 대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반면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지나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처음 발견합니다.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앞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면 그 동방 견문록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1000개가 넘는 주석을 달 정도로 열심히 동양으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석을 들여다보면 콜럼버스는 이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우주 전체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뭘 시사하는 걸까요? 그만큼 동방,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중세 유럽의 탐험가들은 오늘날로 치면 벤처 기업가와 유사합니다. 즉 컨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는 변화 속에서 신항로를 개척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즉 기회를 포착한 것이겠죠. 유럽 궁정을 돌며 사업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런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항로, 경로를 개척했고 결국 이들은 자신의 부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벤처 기업가와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이 무역로를 개척했지만, 그리고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정작 돈을 번 나라는 의외로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이 당시에 됐을까요? 바로 네덜란드가 신항로 개척 후 장거리 무역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장거리 무역을 위해서 많은 투자금을 대중으로부터 받았는데 왕족이나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서민, 심지어 자신의 하녀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투자받은 돈을 통해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 지금으로 치면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주식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고, 이 주식 거래소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영국의 런던으로 확장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럽 선박의 반 이상이 네덜란드 소유일 정도로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네덜란드에 있던 부가 드디어 영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 세계가 무역로로 연결되면서 돈,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품의 생산 능력이었던 것이죠. 얼마만큼 빠르게, 많이, 제때 생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즉 무역로 확대로 인해서 싸고 질 좋은 인도의 캘리코 면사가 영국 내에 유입되면서 대량 수요가 발생됩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양의 털을 깎아 옷을 해입는 양모 산업을 많이 발달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양의 털을 깎아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비용이 비쌌겠죠. 무역로가 개발되자 인도로부터 싼 저렴한 캘리코 면사가 수입되자 영국 사람들은 대량 수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영국 정부 차원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인도의 캘리코 면사 수입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렴하고 질 좋은 캘리코 면사를 경험한 영국 사람들의 그 수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자 드디어 영국 사회 안에서도 인도산 캘리코 면화를 수입해서 직접 생산하자라는 수요가 발생되고 드디어 대량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방적기, 방직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수요를 영국 곳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이 발명하게 된 것이죠. 즉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기술 혁신에 투자한 나머지 더 큰 산업계의 부흥이 있었던 산업혁명이 당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인류의 부의 97% 이상이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업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풍족하게 하는 것은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건 대항해를 시작하며 무역로를 개척한 기업가들 덕분입니다. 또한 지금 인류가 상품의 풍족함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증기기관을 개발한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기업가는 자신만의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3명의 기업가, 누가 있을까요? 3명의 기업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헨리 베서머입니다. 당시 1800년대 이 시기만 하더라도 철강을 제강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철강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떤 연장을 만드는데 활용됐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5톤을 가공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또 가격마저도 40파운드 이상 굉장히 비쌌던 것이죠. 근데 헨리 베서머는 자신만의 새 제강법을 만들어서 30초 만에 철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5톤을 가공하는데 단 10분 만에 가격마저도 6파운드, 7파운드 이내로 다운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헨리 베서머가 이렇게 새로운 제강법을 개발하자 진장 돈을 번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산을 시킨 사람은 그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1865년 철강업에 착수를 해서 72년도에 베서머 제강법을 도입해서 거대한 홈스테드 제강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헨리 베서머의 제강법을 대중화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큰 제강 기업을 만든 것이죠. 92년도에는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철강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철강 제강업의 부자가 되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처럼 카네기가 철강 기술의 대중화를 도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의 연장, 칼과 같은 연장에만 사용되었던 그런 철강들이 드디어 다리, 교량, 그리고 고층 건물에도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가 발달하고 또 뉴욕 시내의 마천루가
대형 건물이 철강 기술 개발로 인해서 대형 건물이 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은 헨리 포드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생산되는 그런 형태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비쌌겠죠.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일반 대중들이, 서민들이 탈 수 있을까, 구입할 수 있을까, 자동차의 대중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 헨리 포드는 소 도축 공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소 도축 공장은 큰 쇠고랑에 도축된 소가 레일을 타고 움직일 때 각각의 포지션마다 부위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자동차도 이렇게 조립 생산하면 되겠다. 헨리 포드만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부품이 표준화되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고 당연히 자동차 가격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대당 2,000달러가 넘었는데 820달러로 2분의 1, 3분의 1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포드가 칭송받는 이유는 단지 저렴하게 자동차를 출시해서라기보다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되고 대중화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깔리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로 주변에는 주유소 그리고 쇼핑센터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혁신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기업가는 단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중세로 넘어가서 역사적인 사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17세기 유럽 사회에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구교와 기독교, 신교와의 아주 지속된 싸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양파, 즉 구교와 신교가 지나친 싸움으로, 소모적인 싸움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탁해지자 샹 제르멘 휴전 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휴전하자라는 것이죠. 또 그 조약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구교 간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신랑은 앙리 나바르공, 향후 앙리 4세가 되죠. 신교도의 지도자였고 신부는 마르그리트, 당시 왕녀고 구교 신자였습니다. 이 둘이 정략 결혼을 하기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구교에서는 암암리에 신교도 암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위그노, 즉 신교도를 의미하는 위그노들이 이 사건 이후로 암살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프랑스에서 대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펠리퍼 2세,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퍼 2세는 프랑스 학살은 캐톨릭의 승리다라고 말한 반면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재정을 지원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위그노들, 신교도들을 영국으로 대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은 위그노, 프랑스 신교도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교도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당시 영국은 식민지 확충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엘리자베스 여왕은 강한 영국, 경제적 부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구했던 찰나였던 것이죠. 당시 프랑스 신교도는 위그노들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노동의 중요성, 건전한 이윤 추구를 소명의식으로 신교도들은 여겼던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의 지도급 인사, 또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교리는 성서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신교를 주로 받아들여서 이들이 바로 사회 지도급 인사에서 프랑스의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또 프랑스에서의 대암살 사건을 피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이란 것이죠. 이를 계기로 영국은 좋은 인적 자본을 확충하여 경제성장, 특히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학로를 개척해 북이 된 스페인을 위협하며 영국의 강자로 자림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업가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열린 제도, 개방성, 그리고 사회 안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번영의 시대를 갖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앙리 4세를 통한 번영의 시대를 갖게 됩니다. 즉 1598년 프랑스에서 왕가의 대가 끊기자 신교도 지도자였던 앙리 나바르가 캐톨릭으로 개종 후 왕위를 계승한다는 대타협을 하게 됩니다. 앙리 4세는 국가 재건을 위해 종교적인 명분보다 부유한 국가 건설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또 대중들을 향해 매주 일요일 백성들에게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당연히 기아로부터 고통받던 수많은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죠. 이처럼 프랑스 번영의 시대는 앙리 4세의 시대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즉 1598년 앙리 4세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신교도였던 위그노들에게 예배를 의식을 허용하게 되고 또 그들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 대학 입학을 허용시킵니다. 이로써 대평화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죠. 또 농민의 세금은 줄이고 귀족의 세금은 증가시켜 도로, 운하,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또 위그노 상공업자들은 프랑스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 회생의 시대는 20여 년 만에 종식되게 됩니다. 즉 캐톨릭 광신도였던 라바이아에 의해서 피살되면서 프랑스 번영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었던 스페인의 영광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캐톨릭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약 30만 명의 모리스코인, 즉 캐톨릭으로 개종한 이슬람 교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국왕이었던 펠리퍼 3세는 이 모리스코인들은 진정한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며 이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펠리퍼 3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모리스코인, 이슬람에서 개종한 캐톨릭 신자는 스페인을 떠나라. 왕국에 사는 모든 모리스코인,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3일이라는 기간 내로 스페인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모두 처형할 것을 지시하죠. 길에서 발견되는 모리스코인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또한 가까운 재판소에 넘기고 저항하면 죽여도 좋다라는 엄청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30만 명이 넘는 모리스코인들은 모든 것을 뺏기고 추방되는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탈진에 사망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에는 3분의 1 이상의 모리스코인들이 떠나자 경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경제 중추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회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리스코인들에 대한 추방은 두뇌의 유출이자 손발의 유출이기도 합니다. 컬럼버스에게 신대륙의 길을 터주며 대항해의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 그 황금의 시대는 짧았고 유럽 패권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즉 루이 14세의 계획은 종교적 분열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용기병이라는 군인들이 위그노 청소 작업을 시작하면서 피해 학살이 시작된 것이죠. 당연히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 네덜란드로 5만 명, 영국으로 4만 명, 독일로 4만 명, 프랑스로 2만 명이 이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위그노들을 환영했습니다. 군대까지 보내서 그 위그노들이 독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었죠. 당시 독일의 선제위였던 프리드리 비렐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위그노에게 행해진 박해로 인해 여러 신교도 가정들이 프랑스를 떠나 외국에 거주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지배하는 모든 땅을 위그노에게 개방할 것이며 그들이 모든 권리 및 특권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라는 포츠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위그노들에게 자국민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집을 짓기 위한 금전 지원, 또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유통행증을 발부해주기도 합니다. 당시 베를린 사람들에게 위그노의 후손이다라고 밝히는 것이 큰 영광을 갖게 하는 것일 정도로 위그노들의 그 위세와 또 영광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일에서는 위그노들을 우대했을까요? 당시 독일에서는 30년간의 전쟁으로 국가 전체가 피폐해졌고 이를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프랑스의 지도급 계층이었던 위그노들이 바로 독일 주요 도시 경제에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또 이들은 똑똑한 두뇌와 기술로 당시 독일의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가내수공업에서 공정제수공업으로 이를 통해 독일 섬유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또 농업 국가였던 독일이 제조업으로 변하는 발판을 위그노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유럽 발전의 중요한 초석을 바로 이 위그노들이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가가 이동하자 경제 부국이 변화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재임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위그노를 해외로 이전시킵니다. 즉 인적 자본이라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죠. 프랑스를 빠져나간 위그노들은 스위스에서 시계 산업과 섬유 산업을 발전시키고 독일로 간 위그노들은 독일의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영국으로 간 위그노들 덕분에 영국에서 바로 산업혁명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